엄마, 저희 알아보시겠어요? 30해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름들이 한꺼번에 살아났습니다. 도윤아, 하윤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아이들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왔죠. 서로를 닮은 얼굴을 마주하자 30년을 견뎌온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들은 다시 엄마 앞에 설 수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릴게요.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 허름한 국밥집 새벽 어둠 속에서 불을 밝혔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자 김수연이 혼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간 수연은 어제 손질해둔 물을 꺼냈어요. 도마 위에 툭 올려놓고 칼을 집어드는데 갑자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수연은 도마에 손을 짚고 잠시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쉴 수는 없었어요. 손님이 올 시간이니까요. 수연은 의자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다시 칼을 집어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죠. 도독, 도독, 도독. 익숙한 칼질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큰 솥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어제부터 우려낸 사골을 넣고 천천히 저었어요. 뽀얗게 국물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국자를 든 채 잠시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테두리가 누렇게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3살쯤 돼 보이는 쌍둥이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카메라를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죠. 오늘은 꿈에 안 나오네. 수연이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출근하는 모양이었어요. 언니, 또 밤샜어? 문 쪽으로 고개가 쑥 들어왔습니다. 옆 가게 아줌마였어요. 응. 어제 늦게까지 손님 받다가 그냥 여기서 잤어. 사실은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니까요. 텅 빈 방에 누워 있으면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몸 상하겠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응, 고마워.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흔들고는 자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다시 국을 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올렸다가 다시 부었어요. 또 떠올렸다가 부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잠드는 살. 30년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딸랑.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새벽 5시도 안 됐는데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손님이 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2명의 남자였어요. 둘 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벽 국밥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옷도 깔끔했고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수연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눈빛을 주고받더니 키가 조금 더 큰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밥 2그릇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고요.
수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국그릇 2개를 꺼냈어요. 뜨끈한 국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밥을 푸고 김치와 깍두기를 작은 접시에 담았어요. 쟁반에 차례차례 올렸습니다.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수연은 두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여기 국밥 2그릇이요. 국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한 남자의 손목에 멈췄어요. 손목에 뭔가 매여 있었습니다. 낡은 실 팔찌였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실이 엉켜 만들어진 팔찌. 아주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 매듭 모양, 실의 색깔,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게 아니었어요. 수연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묶어줬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너무 놀라 손에서 쟁반을 놓쳤어요.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했던 가게 안에 그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수연은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남자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키 큰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곤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에 앉았던 다른 남자도 따라 일어나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키 큰 남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예요. 그 순간 수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수연이 뒷걸음질 쳤어요. 등이 벽에 부딪힐 때까지 물러났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비명은 계속 새어나왔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거기 무슨 일 있어요? 옆 가게 주인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괜찮으세요? 두 남자가 동시에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안 돼. 안 돼.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두 남자가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쓰러지는 수연을 붙잡았어요. 엄마, 엄마. 두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벽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수연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지만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두 아들과의 재회. 국밥집 벽에 붙은 낡은 사진 속 쌍둥이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엄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오래된 나무결이 보였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두 남자가 수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둘 다 키가 훤칠했습니다. 넓은 어깨에 단정한 이목구비, 깊은 쌍꺼풀이 있는 눈매가 누군가를 닮았어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눈매, 저 코, 저 입매, 도윤이, 하윤이, 3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네,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3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벚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21살의 수연은 낡은 원룸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맑은 눈동자를 가진 수연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를 뒤로 묶으며 좁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낡았지만 깨끗이 빤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차림이었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은 오래돼서 가죽이 벗겨져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수연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떨어졌어요. 수연은 그 꽃잎을 털어내며 버스 정류장까지 달렸습니다. 숨이 찼어요. 헐떡거리며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류장엔 사람들이 빽빽했어요. 양복 입은 직장인들이 신문을 보고 있었고 교복 입은 학생들이 졸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낡은 초록색 버스였어요. 차체가 덜컹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문이 쉬익하고 열렸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올라탔습니다. 수연도 간신히 올라탔어요. 사람들 사이에 끼었습니다. 앞사람의 어깨가 수연의 코앞까지 왔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버스 안은 답답했어요. 땀 냄새, 진한 향수 냄새,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덜컹거리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니, 손님, 10,000원짜리밖에 없으면 미리 말씀하셔야죠. 버스 기사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버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앞쪽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아이고, 아침부터 이게 뭐야? 빨리 좀 하시지. 늦겠어. 뒤에 선 승객들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수연은 까치발을 들고 앞을 봤어요. 2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깔끔한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차림. 얼굴은 잘생겼는데 표정이 딱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10,000원짜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은 재빨리 가방을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동전 몇 개가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갔어요. 여기요. 수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 동전이 반짝였어요. 이분 요금 제가 낼게요. 남자가 깜짝 놀라 수연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눈이 컸습니다. 쌍꺼풀이 깊은 눈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수연이 동전을 요금함에 넣었습니다. 동전이 요금통 속으로 요란하게 떨어졌어요.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수연은 웃으며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남자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수연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달렸어요. 창밖으로 벚꽃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학교 근처 정류장이었습니다. 버스가 멈춰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사람들과 함께 내렸어요. 신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코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남자도 따라 내렸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가방을 한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너무 창피했는데. 남자가 숨을 골랐습니다. 얼굴이 아직도 붉었어요.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요. 괜찮으시면.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얼굴이었어요. 왠지 그 눈빛에 끌려 수연이 말했어요. 그럼 커피 한 잔만 마실래요? 감사합니다.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앞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두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카페 안은 아담했어요. 나무 테이블 4-5개가 놓여 있었고 창가 자리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나무가 보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커피 두 잔이 나왔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덕분에 큰 망신을 면했어요. 남자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버스를 타본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남자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요? 네. 항상 차로만 다녀서. 남자가 말을 흐렸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수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남자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장민혁이라고 해요. 김수연이에요. 나이는 실례가 안 되면 21살이에요. 아, 저랑 2살 차이네요. 저는 23이에요. 민혁이 웃었습니다. 웃으니까 더 잘생겨 보였어요. 학교 다니세요? 네. 여기 국립대 건축학과 3학년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건축학과. 공부 많이 힘들죠?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 도면 그리는 게 좋아서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민혁 씨는 뭐 하세요? 학교 다니세요? 저는. 민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저것요.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은 학교 이야기를, 민혁은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혁은 자기 집안이나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창밖에 벚꽃잎이 계속 떨어졌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벽시계를 봤어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수업 시간인데. 아, 죄송해요. 제가 붙잡아서.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수연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민혁도 따라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어요.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이 민혁을 봤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좋아요. 정말요? 민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마지막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혁이 벚꽃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연한 회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목시계를 자꾸 보더니 고개를 들어 학교 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서 수연이 오는 게 보였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생머리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벚꽃잎이 수연의 주변으로 흩날렸어요. 민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몰랐습니다. 왔어요. 수연이 숨을 헐떡이며 민혁 앞에 섰어요. 기다렸죠? 늦어서 미안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민혁은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요? 산책할래요? 날씨가 좋아서. 좋아요. 두 사람은 학교 뒤쪽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원엔 벚꽃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땅 위에도 꽃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 위를 걸으니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수연이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마치 꽃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민혁도 고개를 들어 벚꽃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우거졌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두 사람은 한강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강물이 반짝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더워요. 수연이 손으로 부채질을 했어요. 아이스크림 사올까요? 좋아요. 민혁이 일어나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강물을 바라봤어요. 수연 씨, 민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남자친구 있어요? 수연이 민혁을 봤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민혁이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요? 수연이 물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민혁이 말을 흐렸습니다. 수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혁 씨는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이번엔 수연이 물었습니다. 없어요. 민혁이 수연을 똑바로 봤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도 없어요. 정말요? 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연 씨,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수연 씨가 좋아요.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처음 버스에서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민혁의 손이 떨렸어요. 저랑 사귀어 줄래요? 수연은 한참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좋아요. 정말요? 네. 민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연인이 됐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수연과 민혁은 매일같이 만났어요. 학교가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했어요. 민혁은 늘 소박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비싼 식당은 가지 않았어요. 학교 앞 작은 국밥집, 분식집. 수연은 그런 민혁이 자신을 배려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연의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그만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얼굴을 대고 토했어요. 한참을 토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도 수연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생리를 한 달째 하지 않았다는 걸. 수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수연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토하고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국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칠판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민혁이 궁금했을 거예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만나지도 않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결국 병원에 갔어요. 병원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진료실의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해요. 임신하셨어요. 한두 달쯤 됐네요.
수연은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가로수 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어요.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인도 위를 굴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멍하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말해야 해. 수연은 공중전화 부스로 갔어요. 낡은 수첩에서 민혁이 알려준 집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나이 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민혁 씨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수연이. 오늘 만날 수 있어? 그럼. 어디로 갈까? 한강공원. 우리 자주 가던 그 벤치. 6시. 저녁 6시였습니다. 한강공원은 쌀쌀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강물에 노을이 비쳤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수연은 외투를 여미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강물 위로 떨어졌어요. 저 멀리서 민혁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민혁이 수연 옆에 앉았어요. 수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입술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한참 강물만 바라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혁아, 저 아기가 생겼어. 민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민혁이 수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연아, 결혼하자. 우리 아기야. 내가 책임질게.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혁이 수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강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집에 들어가. 추워. 민혁이 수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어요. 수연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민혁이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봤어요. 민혁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민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아버지한테. 택시가 큰 대문 앞에 섰습니다. 민혁이 내렸어요. 경비가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민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비서실장이 서 있었어요. 앉아라.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민혁이 아버지 앞에 섰어요. 앉지 않았습니다. 김수연이라는 여자. 만나고 있지?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버지가 탁자 위에 사진 몇 장을 던졌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민혁과 수연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한강공원, 학교 앞 카페, 국립대 장학생,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가난한 집 딸. 아버지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임신했다며?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예요. 결혼할 겁니다. 결혼?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결혼을 해? 그 여자가 뭘 노리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수연이는 닥쳐.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당장 정리해. 안 그러면 그 여자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다 망가뜨릴 거야. 민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까지 처리 안 하면 내가 직접 처리한다. 아버지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장이 민혁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봤습니다. 수연의 환한 미소가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수연 학생? 누군가 불렀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나이는 40대쯤. 표정이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수연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따라 나갔어요. 도서관 밖 계단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계단 위로 날려왔습니다. 한 남자가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열어보세요. 수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수연이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아이 지워요. 그럼 이 돈 주고 끝.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싫어요. 수연이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 명이 한 발 다가섰어요. 장학금 끊기고 학교 못 다닐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수연은 뒷걸음질 쳤어요. 그래도 안 돼요. 도서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학교 앞에 늘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수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도 낯선 차가 섰어요. 할머니가 일하는 집 근처에도요. 수연은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연이 집에 돌아오는데 그 남자들이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집 앞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 좀 했어요? 한 남자가 물었어요. 안 돼요. 못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가 한 발 다가섰어요. 수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수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는 왜 끌어들여요? 지금 결정 안 하면 다 잃어요. 학교도 할머니도 아기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 지우고 헤어질게요. 남자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지나갔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대신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남자들이 잠시 서로를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연락되게 해줄게요. 집에 들어간 수연은 할머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할머니가 수연을 안아줬어요.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아이는 지키고 싶어요. 거짓말할게요. 할머니가 한참을 수연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 그것밖에.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근처였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다리 위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달려왔어요. 수연아. 민혁의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와의 일로 밤을 새웠는지 눈밑이 거먹게 그늘이 졌어요. 수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민혁을 똑바로 봤어요. 민혁아, 아이 지웠어. 민혁이 얼어붙었습니다. 돈도 받았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민혁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거짓말이지? 수연아, 거짓말이라고 해. 미안해. 나 이제 힘들게 사는 거 지겨워. 수연이 민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돌아섰어요. 수연아, 수연아. 그만해. 우린 여기까지야. 안 돼, 수연아, 제발. 민혁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견뎌야 했어요. 민혁은 다리 난간에 기댔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연과 할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야 했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할머니의 낡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새벽 첫 차였어요. 부산행 기차였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 역으로 갔어요.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혹시 따라오는 사람이 있나 확인했어요. 역은 조용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낡은 좌석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킬게. 작게 중얼거렸어요. 기차는 남쪽으로 부산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수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던 기차가 어느새 새벽빛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논밭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박옥부는 수연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잘 견뎌야 해. 엄마랑.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반짝 빛났어요.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역입니다. 부산역?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기차 문이 휙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수연이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낡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기차에서 내렸어요. 역은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짐꾼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디선가 국밥 냄새가 났어요.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짠내가 났어요. 여기가 부산이구나. 수연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도시였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공중전화 부스로 갔어요.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옛날 함께 일했던 분이라고 했어요. 응, 나야. 옥분이. 응, 부산역이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곧 올 거래. 두 사람은 역 앞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50대쯤 돼 보이는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옥분 언니, 인수가. 두 사람이 반갑게 손을 잡았어요. 이해가 손녀.
응. 할머니가 수연을 소개했습니다. 인사해. 박씨 아줌마야. 안녕하세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씨 아줌마가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연의 배를 봤어요. 아직 표시가 나지 않았지만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얘기 들었어. 힘들었겠다. 더 묻지 않았어요. 일단 방부터 구해야지. 따라와.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자갈치 시장 근처였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생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어요.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빨래가 골목 위줄에 널려 있었어요. 박씨 아줌마가 안내한 곳은 언덕 중턱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이 집 주인이 내 친구야. 월세방 하나 비었대. 계단을 올라갔어요. 좁고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수연이 숨을 헐떡였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공동이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낡은 장판이 깔려 있었어요.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긴 좀 낡긴 한데 값은 싸. 박씨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방을 둘러봤어요. 수연도 방 안을 봤습니다. 좁았어요. 서울집보다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여기 할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이불을 펴고 옷을 정리했어요. 박 아줌마가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일자리는 내가 알아볼게. 시장에 아는 사람들 있으니까. 다음 날부터 일을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어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는 일을 얻었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 비늘을 벗겼어요. 손이 얼었습니다. 비린내가 옷에 배었어요. 수연은 국밥집 설거지를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부산도 추웠습니다. 바닷바람이 칼처럼 차갑게 불었어요. 수연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처음엔 옷으로 가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주인 아줌마가 눈치챘어요. 아가 아빠는? 없어요. 수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줌마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일을 줄여줬습니다. 무리하지 마.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는 반찬이나 준비해. 어느 추운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수연이 잠에서 깼어요. 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배가 또 아팠어요. 일어나려는데 뭔가 따뜻한 게 다리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이불이 젖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배가 아파요. 할머니가 이불을 걷었어요. 물이 흥건했습니다. 양수 터졌다. 병원 가야 해. 할머니가 수연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옷을 챙겨 입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이라 깜깜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큰 길까지 나가야 택시를 잡을 수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렸어요. 할머니가 꼭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큰 길에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가 서지 않았습니다. 한 대, 2대 지나갔어요. 수연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진통이 왔어요. 3번째 택시가 섰습니다. 병원이요. 빨리요.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택시가 달렸어요. 덜컹거렸습니다. 수연은 뒷좌석에서 신음했어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산모요? 네. 수연을 휠체어에 앉혔어요.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으악. 수연이 소리를 질렀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이마에 붙었어요. 숨 크게 쉬세요. 후, 후. 간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연은 숨을 쉬었어요. 후, 후. 하지만 아팠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으윽.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수연이 온 힘을 다해 아래로 힘을 줬어요. 으악.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다시 힘을 줬습니다. 응애.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나왔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아들이에요. 수연은 헐떡거렸어요. 숨이 찼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곤 바로 다시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어요. 아들입니다. 그렇게 수연은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아들 둘이에요. 쌍둥이 아들.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기진맥진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깨끗이 닦아 수연 옆에 뉘었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두 아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도윤이, 하윤이, 수연이 작게 불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산후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3일 만에 퇴원했어요. 병원비가 부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모아둔 돈을 다 썼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셋이 누웠어요. 아기 둘, 엄마 하나. 할머니는 부엌에서 잤습니다. 수연의 몸은 성하지 않았어요.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해 아팠습니다.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기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젖을 물렸어요. 하나씩 번갈아 가며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빨래를 했어요. 할머니가 도왔습니다. 낮에는 할머니가 아기들을 봤어요.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수연을 쉬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수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국밥집에서 일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면 아기들이 울고 있었어요. 젖을 물렸습니다. 수연은 첫째 도윤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기의 작은 입이 본능적으로 젖꼭지를 찾아 헤맸어요. 수연이 조금 위치를 바꿔주니 작은 입술이 젖을 물었습니다. 쭉쭉. 작은 빨기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수연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수연의 옷깃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수연의 가슴에 닿았어요. 살아있구나. 수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도윤이가 배를 채우고 잠들 때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에서 젖꼭지가 빠져나왔어요. 작은 입술에 젖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도윤이를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뉘었어요. 그리고 하윤이를 안았습니다. 하윤이도 열심히 젖을 빨았어요. 두 아기를 다 먹이고 나니 팔이 저렸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어요. 시계를 보니 1시간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했어요. 천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기저귀를 풀었어요. 찬 공기가 닿자 도윤이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연이 속삭이며 깨끗한 기저귀로 갈아채웠어요.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하윤이도 갈아줬어요. 더러운 기저귀를 부엌 대야에 담갔습니다. 이미 대야에는 기저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비린내가 났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대야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을 받았어요. 손을 담갔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물이 얼음장처럼 차갔어요. 비누를 문질렀습니다. 기저귀를 박박 빨았어요. 손가락이 시렸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여기저기 트고 갈라진 상처에서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장, 2장, 3장, 10장이 넘는 기저귀를 빨고 나니 손가락 감각이 없었습니다. 빨랫줄에 기저귀를 널었어요. 방 안가득, 부엌 창문 앞 가득 하얀 천이 널렸습니다. 축축한 천 냄새가 좁은 공간에 가득 찼어요. 수연은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쉬자. 이런 밤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연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여자는 수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이 졌어요. 볼은 쏙 들어가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생머리는 푸석푸석 엉켜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거울을 오래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기들이 또 울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연은 다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분유를 사야 했습니다. 전만으로는 2 아기를 먹이기에 부족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수연은 자는 아기들을 내려다봤어요.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엄마 금방 올게. 수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 국밥집으로 갔어요.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손이 꽁꽁 얼었어요. 국밥집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왔어? 주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네.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어젯밤 쌓인 그릇이 산더미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갈라진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무거운 솥을 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출산한 지 1달밖에 안 됐는데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응애,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가 2 아기를 안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도 지쳐 있었어요. 수연아, 왔니? 네, 할머니. 수연이 하윤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가 안고 있었어요. 젖을 물렸어요. 하윤이가 사납게 빨았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런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돌이 되었어요. 수연은 시장에서 미역 한 줌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성껏 국을 끓였어요. 물을 붓고 끓이고 또 끓였습니다. 뽀얀 국물이 우러났어요. 떡은 살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시장에서 얻어온 사과 하나를 깨끗이 씻었어요. 칼로 조심조심 깎았습니다. 우리 도윤이, 하윤이, 수연이 아기들을 안았습니다. 생일이야 생일. 목이 메었어요. 엄마가 잘 키울게. 할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 돌이 됐을 때였습니다. 수연은 시장에서 빨간 실과 파란 실을 샀어요. 일요일 오후 좁은 방 안에 앉아 실을 엮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실을 한 올 한 올 엮었어요. 매듭을 지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성껏 했습니다. 이건 우리를 이어주는 거야. 두 개의 팔찌가 완성됐습니다. 도윤아, 하윤아. 아기들이 쪼르르 달려왔어요. 손 내밀어봐. 도윤이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팔찌를 손목에 조심스럽게 묶어줬어요. 하윤이에게도 묶어줬습니다. 이건 엄마 표시야. 수연이 아기들의 손목을 쓰다듬었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응. 아기들이 손목을 들어 팔찌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다음 일요일이었어요.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어요. 바다 갈까? 바다. 아기들이 좋아서 팔짝 뛰었습니다. 셋이서 버스를 탔어요. 해운대로 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파란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물결 위에서 눈부시게 반짝거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넓은 백사장이 펼쳐졌어요. 하얀 모래가 눈이 부셨습니다. 아기들이 모래를 보자 달려갔어요. 와! 모래를 한 움큼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사르르 흘러내렸어요.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왔습니다. 하얀 거품을 남기고 밀려갔어요. 엄마, 저기. 하윤이가 파도를 가리켰습니다. 조심해. 파도가 아기들의 발을 적셨어요. 으아. 아기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수연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 할머니도 함께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도윤이 하윤이 할미 닮아 이쁘다. 넷이서 모래밭에 나란히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어요. 짠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이대로만, 계속 이대로만. 수연은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며칠 뒤였습니다. 수연은 저녁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어죠.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형 호텔 그룹이 부산 해운대에 신규 호텔을 개관합니다. 수연의 발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텔레비전 화면을 봤어요.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수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혁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남자는 분명 민혁이었어요. 몇 년이 흘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좀 여위였습니다. 턱선이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옆에 나이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 회장과 아들 장민혁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다음 주 금요일 부산 해운대에서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수연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퉁 하고 소리가 났어요. 아줌마 괜찮아요? 생선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물을 주워 들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돌아섰어요. 아줌마.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연은 걸었습니다. 빨리 걸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쿵쾅쿵쾅 들렸어요. 부산에 온다고.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섰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안 돼. 우리를 찾으면 안 돼. 집까지 가는 길이 까마득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 도윤이와 하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수연의 다리를 껴안았어요. 수연은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천진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왔니?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수연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부산에 온대요. 다음 주에.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호텔 개관한다고. 해운대에. 그 사람이 우릴 찾겠어?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워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애들 빼앗기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수연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혹시 누가 오는 건 아닌지, 문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건 아닌지, 시장에 나갈 때도 두리번거렸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하윤이가 수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바다에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도윤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수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갔습니다. 바닷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주말이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도윤이와 하윤이가 모래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연은 아이들 뒤를 따라갔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따뜻한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어요. 아이들이 파도를 향해 쪼르르 뛰어갔습니다. 작은 손에 모래를 한 움큼 쥐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사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파도가 철썩 밀려왔어요. 하얀 거품이 아이들 발을 적셨습니다.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해변 호텔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거렸어요. 민혁이 호텔 개관 행사를 마치고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과 임원 몇 명이 따라왔어요. 사진 촬영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진사가 이쪽 저쪽을 가리키며 포즈를 요구했어요. 민혁은 무심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들이 모래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그때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파도 근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3살쯤. 옆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민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 날씬한 체구, 긴 생머리, 서 있는 자세,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다가갔어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민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도 민혁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긴 3년의 공백을 가로질러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혁이 한 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수연아. 그 순간 수연이 재빨리 아이들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가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어요. 모래가 발밑에서 튀었습니다. 수연아, 기다려. 민혁이 뒤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비서실장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진사와 임원들이 둘러쌌어요. 회장님 촬영이. 민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모래밭을 가로질러 도로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민혁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쌍둥이, 3살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웠다는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저 여자 찾아. 민혁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지금 당장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전부 알아내. 수연은 숨이 차도록 뛰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달렸어요. 아이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왜 뛰어? 하윤이가 물었지만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버스가 왔어요.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혹시 뒤쫓아오는 사람이 있나?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버스가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꽉 안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쿵쾅거렸어요. 봤어요. 분명 봤습니다. 아이들도 다 봤을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등을 기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머니가 놀라 나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왜 그래? 민혁이요. 바닷가에서 마주쳤어요. 아이들도 다 봤을 거예요. 수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낯선 차였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창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이 나가려다 멈췄어요. 재빨리 문을 닫고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차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틀 뒤 시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생선 가게 아줌마가 수연을 붙잡았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 어제 수연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대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혁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김수연, 자갈치 시장 근처 거주, 국밥집 근무입니다. 민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이는? 쌍둥이 남자아이 둘, 3살. 민혁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세요? 아직 보고 안 올렸습니다. 올리지 마. 절대. 내가 직접 만나봐야 해. 하지만 민혁이 움직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알았습니다. 사흘 뒤 아버지 사무실로 호출됐어요.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 찾았다며? 아이도 있고? 민혁은 천천히 앉았어요. 당장 데려와. 아이들만. 아버지, 그 여자는 필요 없어. 아이들만 데려오면 돼. 우리 핏줄이니까. 민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네가 뭘 안다고. 아버지가 책상을 쾅 쳤어요. 하지만 민혁은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또 수연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연과 할머니는 마주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도망갈까요? 다른 데로.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딜 가? 우리한테 돈도 없는데. 결국은 찾아낼 거야. 수연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 뭔데요? 교회 목사님이 미국 입양 연결해 준대.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애들 살릴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안 돼요. 절대 안 돼.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자고 있던 아이들이 칭얼거렸어요. 할머니가 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연아, 네가 지킬 수 있어? 저 사람들한테서? 여기 있으면 빼앗길 거야. 법원도 경찰도 다 저 사람들 편이야.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라리 좋은 집에 보내는 게 애들한테 나아.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교회에 갔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미국에 좋은 가정이 있대. 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래. 돈도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래.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애들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가 다시 교회에 갔어요. 양부모를 직접 만났다고 했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부부였대요. 다음 주 화요일. 그때 보내야 한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저 울었어요. 화요일이 왔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옷을 입혔습니다. 신발을 신겼어요. 수연은 방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안 가?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아이들이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수연은 웃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 다녀와. 사랑해. 우리 강아지들.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들이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헤어지고 말았어요. 아이들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며칠이 지났어요. 수연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수연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 수연이 겨우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뼈만 남았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살아야 해. 애들 찾으려면 살아야 해.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산송장 같았어요. 그래도 살아내야 했지요. 30년이 흘렀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층 빌딩이 즐비한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는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김도윤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거렸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33살이 된 도윤은 키가 훤칠했습니다. 185cm, 넓은 어깨에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깊은 쌍꺼풀이 있는 눈, 오똑한 코,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양부모 사진이었습니다. 존과 메리 스미스, 따뜻하게 웃고 있는 백인 부부였어요. 도윤은 사진을 만졌습니다. 작년에 둘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뿌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한 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형? 하윤의 목소리였어요. 응. 오늘 저녁에 보자. 할 얘기 있어.
도윤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타모니카 해변의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김하윤도 형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쌍둥이였으니까요. 다만 머리 스타일이 달랐어요. 하윤은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하윤은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형, 나 결정했어.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가는 거? 응.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그러려고. 정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형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뿌리, 친부모, 양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두 사람은 입양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부산에서 왔다는 것, 친모의 이름은 김수연. 그게 전부였어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왜 버려졌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한국 지사 차리려고, 서울에 아시아 시장 진출할 겸, 나도 한국 로펌이랑 파트너십 맺으려던 참이었어.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었어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엄마, 찾을 수 있을까?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가봐야 할 것 같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도윤과 하윤은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어가 들렸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언어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 한국어를 배웠어요. 양부모가 한국 문화를 가르쳐 줬거든요. 하지만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최근 몇 달간 다시 배웠어요. 형, 저기. 하윤이 가리켰습니다. 기사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네온 사인, 사람들. 여기가 우리가 태어난 나라구나.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윤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도윤은 한국 로펌과 미팅을 했습니다. 하윤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계약했어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친모, 김수연. 저녁이었어요.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형, 사람 좀 알아봤어. 하윤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사설 탐정. 한국에서 사람 찾는 일 전문으로 하는 곳. 도윤이 화면을 봤습니다. 내일 만나보자.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사설 탐정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찾으시려는 분이? 김수연. 55세쯤 30년 전 부산에 살았습니다. 도윤이 입양 서류를 내밀었어요. 탐정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30년 전이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해보죠.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하윤이 말했습니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산에 김수연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대가 맞는 사람은 한 명뿐이네요. 도윤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국밥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사진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사진이 왔습니다.
55살의 여자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어요. 하지만 눈매가. 도윤과 하윤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형, 이 눈, 우리랑 똑같아. 두 사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부산 갑니다. 도윤이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어요. 도윤은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거렸어요. 엄마, 왜 우릴 보냈을까?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하윤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에 실 팔찌를 만졌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팔찌였습니다. 빨간 실과 파란 실로 엮인. 이게 엄마가 만들어준 거구나. 새벽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쌌어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가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3시간 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 밖으로 나왔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냄새. 30년 전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자갈치 시장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차를 몰았어요. 시장이 가까워졌습니다.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이 이어졌어요. 낡은 간판들, 국밥집, 회센터, 건어물 가게, 그리고 저 앞에 낡은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쌍둥이네 국밥. 두 사람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윤이 따라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국밥집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유리문이었어요.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좁은 식당이었어요. 테이블 5개. 벽에는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렸어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따뜻한 김이 주방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나왔습니다. 55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많았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매는, 그 눈매는 도윤과 하윤이 서로를 닮은 것처럼 이 여자도 두 사람과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수연이 두 남자를 봤어요. 멈칫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두 남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외국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동양인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쌍둥이.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국자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과 하윤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국밥 2개요. 하윤이 겨우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 눈매, 저 얼굴, 30쯤, 쌍둥이.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퍼담았어요. 국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닫고 담았어요. 2 그릇을 들고 나갔습니다. 테이블에 국밥을 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이 덜컹거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돌아서려는데 하윤이 말했습니다. 저기요. 수연이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하윤이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실 팔찌가 보였습니다. 빨간 실과 파란 실로 엮인. 30년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아직도 또렷했어요. 도윤도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똑같은 팔찌였어요.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국자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도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저희가 김도윤, 김하윤입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30년 전에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이름이 김수연이라고 들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하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가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데 도윤이 재빨리 부축했어요. 하윤도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연은 두 아들을 번갈아 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게, 이렇게 크게 손을 뻗어 도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하윤의 얼굴도 만졌습니다. 진짜 우리 애들. 엄마. 도윤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연은 두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윤도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0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국밥은 식어버렸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어? 도윤이 천천히 설명했어요. 양부모가 돌아가신 일, 뿌리를 찾고 싶었던 일, 사설 탐정을 고용한 일. 수연은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분들이 키워주셨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왜 우릴 보내셨어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가 지킬 수 없었어. 그 사람들한테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빠 재벌 집안이었어. 그 집안에서 너희를 빼앗으려고 했어. 엄마는 가난했고 힘이 없었어. 수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차라리 좋은 집에 보내는 게 너희한테 나을 것 같았어.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윤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 응.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있어. 지금 큰 건설 그룹 회장이야. 이름이 뭐예요? 장민혁? 도윤과 하윤은 서로를 봤습니다. 찾아볼 거예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안 돼. 수연이 소리쳤어요. 그 사람 위험해.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너희가 괜찮아요. 하윤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애들이 아니에요. 지킬 수 있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버렸는지. 수연은 한참을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보내기 싫어. 안 보낼 거예요. 이제. 하윤이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 살 거예요. 서울에. 수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네. 회사도 차렸어요. 우리 아들들 대단하구나. 세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럼 내일 봐요, 엄마.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을 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연은 두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 속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 고맙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과 하윤은 부산 호텔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장민혁을 검색했어요.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민혁 회장, 대한건설그룹, 부산과 서울의 여러 호텔 운영, 건설 사업, 사진도 나왔어요. 56살의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눈매가 도윤과 하윤과 똑같은 눈매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부산 야경이 반짝거렸습니다. 30년 만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과 하윤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앞에 섰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입구에는 대한건설그룹이라는 금색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 두 사람은 이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윤의 로펌은 해외 계약 검토를 의뢰받았어요. 하윤의 IT 회사는 건설 현장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제안받았고요. 우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거렸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어요. 28층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넓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56살쯤, 회색 양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어요. 반갑습니다. 장민혁입니다. 김도윤입니다. 김하윤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해외 프로젝트 계약건이었습니다. 민혁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도윤은 법률 검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하윤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좋습니다. 계약 진행하시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세부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회의였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혁이 말했습니다. 두 분 저녁 식사 어떠십니까?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도윤과 하윤은 서로를 봤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어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룸에 앉았어요. 한정식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소주가 몇 잔 들어가니 분위기가 편해졌습니다. 두 분 한국 생활은 어떠십니까? 민혁이 물었습니다. 적응 중입니다. 사실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그러십니까? 오래전에 미국으로 가신 겁니까? 네. 3살 때 입양됐어요. 민혁은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입양.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습니다. 작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겁니까?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윤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산에 계세요. 지금은 국밥집을 하고 계시는데 도윤이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꿈은 건축가였대요. 건축가? 민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국립대 건축학과를 다니셨대요. 근데 저희를 낳고 모든 걸 포기하셨죠? 하윤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 집을 짓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요. 어머니가 설계하시고 저희가 짓는. 민혁은 숨을 멈춘 것처럼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건축가, 부산, 국밥집, 국립대, 쌍둥이, 3살, 입양, 어머니, 성함이.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수연입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잔이 민혁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쨍그랑. 김수연. 김수연이라고요?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김수연입니다. 부산에 국밥집, 건축학과. 민혁이 되뇌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정말 그 김수연? 회장님? 도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민혁을 봤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하윤도 물었습니다.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쌍둥이, 33,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매, 저 눈매, 수연과 똑같은 눈매였습니다. 깊은 쌍꺼풀, 맑은 눈동자, 코, 인매, 자신을 닮기도 했어요. 너희가.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 네, 내 아들들이구나. 민혁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30년을 찾았는데 바로 앞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이 재빨리 부축했어요. 회장님, 그 말에 민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저희 알고 있었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라는 거. 민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이가 얘기했어? 네. 그래서 오늘 밝히려고 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혁은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손을 뻗어 얼굴을 만졌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크게. 왜 저희를 버리셨어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키려고 했어. 민혁이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바닷가에서 수연과 아이들을 본 이야기를, 아버지가 빼앗으려 한 이야기를. 내가 나서면 더 위험할 것 같았어. 아버지가 더 악랄하게 나올 테니까. 수연이가 다칠까봐.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몰래 지켜봤어. 사람을 시켜서. 저희가 미국 간 것도 아셨어요? 응.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누가 키우는지는 알 수 없었어. 입양 기록이 봉인됐고, 미국은 너무 넓었어. 민혁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30년을 찾았는데, 바로 앞에. 엄마는 아세요? 아버지가 저희를 찾으신 거?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니, 몰라. 수연이는 날 원망하고 있을 거야. 하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께 여쭤볼 게 있어요.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 신항만 공사 관련입니다. 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받아 펼쳐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부실 시공입니다. 불량 자재 사용, 검사관 매수. 하윤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내부 문서들이 화면에 떴어요. 시스템 구축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민혁은 한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선대 회장, 아버지가 한 거야.
아셨어요? 3년 전에 알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사람들이 죽었고 아버지를 막을 수 없었어.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못 지킨 거야. 너희들도. 이것도. 도윤이 민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아버지.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함께 하시겠어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민혁은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하윤은 증거를 더 모았어요. 부산 신앙만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균열이 간 방파제, 녹슨 철근, 부서진 콘크리트, 건설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서울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태풍이라도 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교수가 증언을 약속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도 찾아냈어요.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사람. 지금은 은퇴해서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60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심에 따라 보고했다가 잘렸죠.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남자가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시 자재 명세서예요. 몰래 챙겨뒀어요. 도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어요. 민혁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증거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도윤과 하윤이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볼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들, 사람들이 죽은 일들, 문이 열렸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들어왔어요. 민혁의 아버지, 선대 회장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무슨 소리 들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쌍둥이들, 내 아들이라며?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 아들들이지. 30년 전 그 여자, 수연입니다. 이름이.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수연. 그 여자 아들들을 왜 회사에 들였어? 일 때문입니다. 일? 그 녀석들이 뭘 캐고 있다던데? 민혁은 책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부산 신앙만건.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게 뭐?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닥쳐. 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쳤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이익을 내야 하는 거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3명이나. 그건 사고였어. 부실 시공 때문이었습니다.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막지 못합니다. 뭐? 진실을 밝힐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쳤구나.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다고? 네. 민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아버지 말을 들었습니다. 수연이와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민혁이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민혁을 노려봤어요. 그러다 돌아섰습니다. 후회할 거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전화를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비하자. 기자회견. 사흘 뒤였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즐비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단상에 민혁이 섰습니다.
옆에 도윤과 하윤이 앉아 있었어요. 건설 전문가 교수와 전 현장 감독도 함께였습니다. 민혁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에 원고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대한건설그룹 회장 장민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원고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부산 신항만 공사에서 우리 회사가 부실 시공을 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불량 자재를 사용했고 검사를 조작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태풍 때 방파제 일부가 무너졌고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선대 회장의 지시였지만 막지 못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혁이 옆을 봤어요. 도윤과 하윤을 봤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 아들들입니다.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아들들입니다. 민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번 진실 폭로는 이 아이들이 시작했습니다.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희는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의 비리도 발견했습니다. 하윤도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저희도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죽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견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어요. 모든 방송사가 보도했습니다. 대한건설그룹 부실 시공 자백. 장민혁 회장 30년 만에 찾은 아들들과 진실 폭로. 민혁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끊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과 하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왔니? 민혁이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거고 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하윤이 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함께 할게요. 고마워.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가고 싶어.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도윤과 하윤은 서로를 봤습니다. 내일 부산 가요. 같이.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네.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야기. 뭐라고 하시던? 만나보자고 하셨어요. 민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긴 세월이 지나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혁은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30년. 30년 만에 수연을 만나게 됩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KTX를 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민혁, 도윤, 하윤. 기차가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논밭이 보였어요. 민혁은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긴장돼서. 엄마도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역을 나서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냄새. 민혁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어요. 35년 전 이곳에서 수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자갈치 시장으로 가주세요. 좁은 골목이 이어졌어요. 낡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수연이네 국밥. 택시가 멈췄습니다. 민혁은 차에서 내렸어요.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발이 떨렸어요. 한 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민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가요. 세 사람은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었어요. 일부러 문을 닫아둔 것 같았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나왔습니다. 55의 수연.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그 맑은 눈매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민혁과 수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30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수연아.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과 하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만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혁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목이 메었어요. 30년 동안 미안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 와? 너랑 아이들 지키고 싶었어. 아버지한테서. 근데 방법을 몰랐어. 민혁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가 나서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멀리서만 지켜봤어. 알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들었어. 네가 몰래 지켜봤다는 거 용서해 줄 수 있어? 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앉았어요. 30년. 너무 늦었지만 용서해줘. 수연은 한참을 민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민혁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 수연아. 일어나라고. 민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연이 민혁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손을 뻗어 얼굴을 만졌습니다. 많이 늙었네. 너도. 민혁도 수연의 얼굴을 만졌어요. 미안해. 고생시켜서. 나도. 미안해. 거짓말해서. 아이 지웠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수연이 민혁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어요. 민혁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도윤과 하윤이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두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이 모였어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가족.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민혁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실 시공 은폐 혐의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대한건설그룹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어요. 하지만 도윤과 하윤이 경영에 참여하며 회사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선대 회장은 구속됐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수연은 국밥집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도윤과 하윤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민혁도 함께였어요. 넷이서 국밥집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해운대 바닷가에 나왔어요. 30년 전 헤어졌던 그곳이었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어요. 여기서 너희를 봤어. 민혁이 말했습니다. 수연이랑 아기 둘을 여기서 도망쳤죠. 수연이 웃었습니다. 무서웠어. 빼앗길까봐. 도윤과 하윤은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응, 이제 가족이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모래밭에 나란히 앉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민혁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집 짓고 싶어? 응, 건축가 꿈. 아직 있어? 수연이 웃었습니다. 이제 늙었는걸.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같이 하자. 아이들이랑. 도윤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설계하고 저희가 짓고 아빠가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짓는데? 엄마 집이요. 엄마가 평생 살 집.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35년 늦었지만 민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도 손을 잡았어요. 네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날은 새벽이었습니다. 수연이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갈라진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밥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쌍둥이였습니다. 엄마, 왔니?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앉아. 국밥 줄게. 도윤과 하윤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문이 또 열렸습니다. 민혁이 들어왔어요. 또 왔어?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올 거야. 당신 국밥이 제일 맛있으니까.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밥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같이 먹자. 수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네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30년의 이별. 긴 고통.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의 시작.